있는 대리납부 공부하도록 할게요. 먼저 사례 한번 봐보시죠. 현재 이제 미국에 있는 이제 A 사업자가요, 한국에 있는 이제 사업자 가백의 과세 용역을 공급한다는 것이죠. 그때 이제 재화이든 용역이든 이 놈이 한국에서 사용 소비되니까 아무리 공급자가 외국놈이라고 할지라도 한국에서 부가세를 이제 징수해야 되겠지. 그게 이제 소비지 과세 원칙. 자, 그때 우리가 이미 배웠던 재화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때 세관장이 관세를 물리고 그 세관장을 공급자로 해서 매입자에게 부가세를 징수할 수 있겠지만,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용역의 수입이 불가능하다 했죠. 그때 예를 들었던 게 미국의 유명한 컨설턴트가 한국에 들어와서 용역을 제공할 때 그 미국 놈이 컨설턴트라는 이유로 세관장이 한국에 입국할 때 딱 잡아서 너 용역 공급할 놈이지, 너 머릿속에 든 거 많잖아, 부가세 징수할게 라고 할 수가 없다 했죠.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러한 사건은 미국의 공급자도 한국에 세금을 내지 않을 것이고 세관장도 부가세를 징수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겠죠. 그렇다면 진짜 공급자, 가짜 공급자 다 안 된다면 유일하게 남은 건 하나, 이 간 매입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역의 수입만큼은 공급자들이 낼 수가 없으니 누가 대신 내라? 매입자가. 원래 부가세는 공급자가 내지만 공급자를 대리하여 매입자가 낸다는 것이고, 그럼 이렇게 이제 매입자가 이제 내려면 공급자에게는 줘야 돼, 안 줘야 돼? 안 줘야 되겠지. 그래서 용역값 10,000원 자체는 미국 놈에게 주겠지만 부가세는 미국 놈에게 안 주고, 매입자가 이제 공급자를 대리하여 공급자에게 줘야 될 부가세 1,000원을 대리하여 납부하는 것이다. 자, 근데 대리하여 납부하는 시점이 언제냐면, 이거 일종의 이 대리 납부는 원천징수하고 유사한 거야. 우리 원천징수는 언제 하는 것이다? 매입자가 소득 수령자에게 돈 줄 때 뜯은 다음에 언제까지 내래? 다음 달 10일까지 내는 것처럼, 이것도 이제 그와 유사한 거예요. 매입자가 돈을 4월 6일 날 준다는 거예요. 그럼 4월 6일 날 줄 때 원래는 11,000원을 줘야 되지만 11,000원 안 주고 10,000원만 주면 1,000원을 징수하고 똑같은 거예요. 1,000원의 부가세를 징수하여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 납부할 때,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 납부를 할 때 이렇게 이제 매입자가 내는 것이다. 아시겠죠? 절대로 얘는 공급 시기에 내는 게 아닌 거예요. 어느 시점에? 지급 시점에. 원칙수 그렇잖아. 원칙수는 소득의 발생 시점이 1월 달이라고 해서 1월 달 원칙하는 게 아닌 거예요. 언제 하는 것이다? 3월 달에 돈 줄 때 원칙하는 거잖아요. 개념 이해하시죠? 자, 그럼 이제 이러한 대리납부의 구체적인 요건을 볼 건데, 항상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세 가지 요건: 공급자의 요건, 거래 요건, 대상 재화 용역의 요건, 그리고 매입자의 요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확실히 암기하셔야 되겠고, 첫 번째, 그 공급자가 반드시 외국놈이어야 돼요. 국내 사업자라면 당연히 국내 공장에 있으니까 우리는 세입서 내겠지. 반드시 비거자 요건과 같이 외국놈이어야 되겠고, 또한 그 외국놈이 국내 사업장이 없어야 돼요. 국내 사업장이 있고 국내에 송급한 거면 국내 공급자에 있으니까 낼 수 있겠지. 그래서 외국놈 중에 국내 사업장이 없는 경우겠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 거래 대상은요, 재화임이 안 되고 용역이어야 돼요. 다만 재화 중에서도 대상이 되는 게 하나 있다. 권리. 우리 앞에서 공부하기를 재화의 정의는 재산의 가치가 있는 물건하고 권리인데, 물건, 유체물 같은 것은요,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때 시간당히 과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물건이 아니라 권리다. 그래서 미국 사업자 A가 가지고 있는 상표권을 매입한 거다, 특허권을 매입한 거다 와 같은 권리는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온 게 아닌 것이죠. 사인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러한 재화의 권리는 재화의 수입으로 과세가 안 되고 있어요. 이렇게 재화임에도 재화의 수입으로 과세가 안 되는 권리가 있다면 그것도 이제 대리납부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 주의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매입자인데, 이 매입자가 이 거래에 매입세를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거예요.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 매입세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예요. 왜 그럴까? 만약 이 매입세액이 공제가 된다면 어떤 일이 있냐면, 이 갑은 세무서에다가 부가세 1,000원을 내면서 야, 이거 나 이번에 매입세액 지급하는 건데 이거 공제받는 거야. 그러면 이제 1,000원 들고 가서 세무서장한테, 자, 1,000원 대리 납부할게. 근데 아직 받아가지 마. 나 이거 매입세 공제될 거니까 다시 가져갈 거야. 1,000원 받지? 가져갈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자마자 돌려받는 매입세 공제의 경우라면 대리 납부하지 말고, 매입세 공제가 안 되어가지고 공급자만 내고 매입자가 못 돌려받을 때, 공급자가 내고 매입자가 못 돌려받을 때, 그때만 의미가 있으니까 매입세 공제가 안 될 때만 적용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금방 했던 이 세 가지 요건을 이제 법문구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공급자의 요건인데, 공급자는 아까 얘기했듯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자 요법이냐 되겠죠. 다만 예외적으로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이 비거자는 미국에 본점이 있고 한국에 지점이 있는데, 이번에 이 거래는 미국 본점에서 공급한 것이 한국 지점에서 공급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럼 한국 지점이 공급자가 될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대리 납부가 적용되는 것이다. 그래서 국내 사업장이 있다고 할지라도 국내 사업장과 관련되지 않거나 국내 기업 사업장이 지속되지 않는 것이라면 미국 본점이 안 것이겠죠. 그럴 때는 이제 국내 사업장 없는 거와 다를 바가 없다. 이 관점이겠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용역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과세상 용역 권리겠고, 먼저 면세상이면 안 되겠지. 면세상이면 어차피 공급자가 낼 게 없잖아요. 우린 공급자 대신에 매입자가 내는 것이니까 당연히 과세상일 때만 그런 것이겠고, 용역뿐만 아니라 권리도 들어간대. 그때 권리란 국내에 반입한 것으로서 관세와 함께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야 되는 재화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만 대상이 되겠지. 재화 수입에 해당했는데 대리 납부로 또 내면 같은 걸 두 번이나 과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재화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 권리, 재화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 권리.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매입자 요건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매입자가 매입세를 공제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매입세 공제 받으면 대리 납부하는 시점에 바로 돌려받으니까 의미가 없다 했잖아요. 그럼 매입세 공제 안 되는 놈은 누구냐? 당연히 면세 사업자이거나 비사업자 같은 놈은 당연히 안 되겠고, 뿐만 아니라 과사업자라고 할지라도 이 용역이 매입세 공제상이 아닐 때, 아시겠죠?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주의할 거, 우리 이제 1장 7조 뭐 굳이 갈 필요는 없는데 안 가도 좋은데,
우리 앞에서 면세사업자는 납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법상의 의무를 이행할 필요 없다 했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몇 만큼은 두 개만큼은. 첫 번째 우리 힘이 배웠던 면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받은 건 매입세 공제는 안 되지만 매입처별합계표를 제출해서 공급자의 거래 내역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라 하나 있었고, 두 번째가 지금 대리납부. 외국에서 용역 등을 수입을 했을 때 대리납부 의무를 진다. 아시겠죠? 이 두 가지만큼은 면세사업자라고 할지라도 부가세 납세 문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부가세법상 납세 의무가 있다는 거, 요거 시험에 의외로 잘 출제가 돼요. 아시겠죠? 꼭 좀 기억을 해줄게. 예외 두 가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6장 8쪽으로 돌아와서 6장 8쪽에 대리납부 방법. 자, 대리납부 의무자, 매입자죠. 매입자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자, 주의할 거, 공급 시기에 징수하여 하는 거에 돈 줄 때 하는 거야. 돈 줄 때 원칙수하고 마찬가지다. 소득세, 법인세 원칙수도 돈 줄 때 원칙수하는 것이다. 귀속 시기에 원칙수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대가 지급할 때 원칙수하여. 예정 신고, 확정 신고 납부 규정에 따라, 우리가 알고 있는 신고 납부 규정에 따라 대가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한에 신고 납부하는 것이지, 절대로 공급 시기에 속하는 과세기에 신고 납부한다는 아닌 거예요. 그다음 이제 이러한 대리납부도 부가세법상의 의무인 것이니까 이것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가산세를 물려야 돼 있고, 근데 대리납부는 신고의 관점은 아니고 단순히 세금을 대신하여 납부한다 이 개념에서 뭐하고 똑같은 거라고? 원칙수하고 똑같은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원칙수액도 늦게 내면 원칙수 납부 지연 가산세 되는 것처럼 대리납부도 늦게 내면 대리납부, 우리 이제 대리납부는 원칙수 등이 포함하는 거야. 원칙수나 대리납부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기 때문에 법무부는 원칙수 등의 대리납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원칙수 등의 납부 지연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자, 이제 연결되는 개념을 좀 할 건데, 먼저 앞에 했던 그 대리납부와 관련해서 보시면, 결과적으로 이 대리납부는 언제 적용되는 거냐면 외국에서 재화 용역을 수입하면서 매입자가 못 돌려받을 때 적용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매입자인 갑이 세무서에 세금을 내면 못 돌려받으니까 이때 낸 세금은 갑이 징수 대행이에요, 세액 부담이에요? 세액 부담인 거예요. 지가 내고 못 돌려받잖아. 지가 내고 못 돌려받잖아요. 세액 부담의 납부 의무인 것이지 징수 대행의 납부 의무가 아닌 거예요.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이 매입자라면 내가 스스로 내가 부담할 세금을 내가 세무서에 내야 되는데 잘 낼까 안 낼까? 잘 안 낼 거예요. 특히나 과세관청은 이 거래 내역을 잘 파악해요, 못해요? 잘 파악을 할 수가 없겠지. 아시겠죠? 매입자가 세금 낼 거 있으니까 스스로 알아서 낼게요 인 것이지, 이자가 자기가 입만 꾹 다물고 있으면 세무서에서 이 사실을 쉽게 파악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서는 이러한 대리납부는 잘 될까 잘 안 될까? 잘 안 되겠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미국 사업자한테서 한국 개인 소비자 용역을 지금 받아요. 그럼 그 개인 소비자가 이제 부담해야 되는 것이죠. 소비자는 매입세금이 안 되니까. 즉 여러분들이 뭔가 외국에서 용역 받을 때 여러분들이 세무서를 찾아가서 알아서 내야 되는 거예요. 내고 싶어도 낼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이러한 대리납부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다.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 이제 과세관청은 이러한 대리납부를 적용을 할 때 이 방식 말고 다른 이제 좀 더 효율적인 방식이 있으면 무조건 그 방법으로 하려고 해요. 그거 관련된 내용이 이 내용인 것이다. 자, 밑에 있는 이제 사례를 보면, 자,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핸드폰 게임 같은 것들 많이 이제 다운받죠. 그래서 여기 미국의 핸드폰 게임 개발 사업자가 있대요. 그 핸드폰 게임 개발 사업자가 우리나라에 이제 여러분들이 앱이라든지 게임 다운 받는 그 플랫폼 있잖아요. 그때 이제 한국에 있는 통신사들이 만든 플랫폼이 뭐예요? 원스토어라고 들어봤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게임 개발업자가 여기에 그 뭐 게임을 올려놨다. 아니면 우리 여학생들 보면 뭐 셀카 찍는데 푸샵하는 셀카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하면 뭐 얼굴이 좀 이상하게 나오더만. 이렇게 그런 거 이제 원스토어에서 다운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랬을 때 이 용역, 참고로 이제 그건 용역의 제한 아니다. 그러한 게임이라든지 앱을 다운 받을 때 실제 공급자는 미국 놈인데 미국 놈이 한국 놈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인데, 얘는 이제 수탁자의 컨셉이겠지. 수탁자의 그 컨셉은 이 거래의 공급자는 누구예요? 위탁자인데 그 위탁자가 미국 놈이다 보니까 이 매입자 갑이 뭐 해야 돼요? 대리 납부해야 되는 것들 잘 할 거다 안 할 거다? 안 할 거다. 근데 지금 보시면 얘는 실제 공급자는 아니지만 얘를 공급자로 하게 되면 훨씬 더 잘 내겠죠. 그래서 이렇게 원스토어 같이 한국에서 미국 놈의 용역을 대리하여 공급한 놈이 있다면 이 놈을 공급자로 할게. 그렇게 되면 공급자가 국내에 있고 매입자도 국내에 있어서 일반 국내 거래하고 똑같이 되는 것이겠고, 그럼 공급자가 개인 소비자들한테 부가세를 잘 징수해서 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번역해 보면 국외 사업자, 그때 그 국외 사업자란 아까 얘기했던 대리납부 적용 대상이 되는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 놈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한 자가 위탁 매매인 등을 통하여, 이 위탁 매매인이 아까 얘기했던 그 원스토어 정도의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이제 국내에 미국 놈을 대리하여 공급하는 자가 있다면 그때는 대리납부 규정을 적용하지 말고 그 위탁 매매인 원스토어가 공급한 것을 보고 걔가 공급자인 것이니까 매입자가 대리 납부하는 게 아니라 가상의 공급자가 세금을 징수해서 납부하는 것이죠. 결국 아까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재화 수입과 똑같은 거예요. 재화 수입도 실제 공급자가 아닌 세관장을 공급자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처럼 세관장이 아닌 가상의 국내 가상이라기보다는 위탁 매매인이 있다면 그 위탁 매매인을 가상의 공급자인 것으로 보겠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 그다음에 뭐냐면 우리 이제 앞에서 공부하기를 공급 장소 배웠었죠. 공급 장소가 우리나라에 있어야지만 우리나라에서 부가세를 징수할 것인데, 용역 같은 경우에 공급 장소는 어디래요? 용역은 해당 용역이 제공되어지는 장소고, 우리나라에서 용역이 제공되어지는 거니까 용역이라면 공급 장소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대리 납부하는 게 아무런 논리적인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대리 납부 개념에는 권리도 있잖아요. 권리는 재화인 것이고, 재화 같은 경우는 어디래요? 재화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였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동 권리는 공급 장소가 우리나라에 있는 거예요, 외국에 있는 거예요? 외국에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없는 문제겠죠. 그런 이론적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권리에 대하여 대리 납부를 적용할 때는 매입자의 주소지 등이 이제 사업장
공급 장소인 것으로 보겠다 이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보면 국외 사업자로부터 권리를 공급받으면 공급 장소는 매입자의 사업장이나 매입자의 주소지를 공급 장소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다. 자, 그 다음은 전자적 용역 볼게요. 자, 일단 전자적 용역이 뭔지 잠깐 소개를 하면 전자적 용역이 어떻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앱스토어에서 이제 다운받고 이제 삼성 갤럭시 쓰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어에서 다운받고 하시죠.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서 다운받는 게임이라든지 뭐 동영상이라든지 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총칭해서 전자적 용역이라고 하고 이러한 전자적 용역의 공급이요 옛날에는 없었지만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있고 이러한 전자적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소비자가 소비한다면 다 과세가 돼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과세하는 방법을 한번 정리해 보면 이번에 앱 만든 놈이 국내의 사업자야. 그 앱을 만들어서 국내 원스토어에 올려놓을 수도 있고 구글의 플레이스토어에 올려놓을 수도 있겠지.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핸드폰을 통해서 국내에서 다운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매입자 한국 놈이고 공급자는 누구예요? 한국 놈이죠. 그럼 공급자 실제 공급자가 다 한국에 있으니까 그때는 고민할 여지가 없이 실제 공급자로 해서 납부하면 되는 것이어서 이렇게 공급자가 국내 사업자인 경우에 특별한 규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는 공급자가 국외 사업자인 경우인 것이다. 자, 아까 얘기했던 미국의 앱 개발자가 한국에 원스토어에 올려놓아서 다운을 받다면 실제 공급자는 미국이어서 대리납부 규정을 적용해야 되겠지만 대리납부 잘 안 되는 것이니까 어떤 특례가 있다고 위탁 매매인 특례에서 위탁자인 원스토어가 위탁 매매인인 그 원스토어가 공급자가 되라라고 했었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공급자도 미국 놈, 그 다음에 이제 위탁 매매인도 미국 놈, 플레이스토어인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뭘 적용해야 되는 것이다? 대리납부를 적용해야 될 것인데 그때 대리납부를 적용하면 이 값이 바로 여러분들 드리겠죠. 여러분들이 잘 낼 거다 안 낼 거다 안 낼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전자적 용역의 경우에는 전자적 용역의 경우로서 공급자가 외국놈이고 위탁 매매인도 외국놈일 때는 별도의 특례 규정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별도의 특례 규정이 뭐냐? 자, 미국에 있는 공급자이거나 혹은 미국에 있는 플레이스토어를 공급자로 간주하고 근데 미국 놈이 공급자이면 한국에 세금을 잘 안 내니까 그러한 미국 놈들을 간편 사업자 등록해서 국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국내 사업자 등록을 하면 그나마 좀 잘 내지 않겠느냐 이 취지인 거예요. 참고로 이제 이 규정이 이제 만들어진 게 한 10년 가까이 되는데요. 그때 이제 국세청 발표는 뭐였냐면 자, 이러한 전자적 용역에 대한 과세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미국을 직접 찾아갔대요. 그래서 구글하고 애플을 찾아가서 야, 부가세 탈세가 있으니까 협조 좀 해줘.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미국 사업자들이 구글하고 애플이 비협조적이었지만 우리나라 국세청이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제발 좀 해줘. 그래? 싫은데 너가 그렇게 무릎을 꿇으니 도와줄게.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과세관청에서 너 우리나라 사업자인 것처럼 뭐 해주라? 사업자 등록해주라. 다만 일반 사업자 등록하면 여러 가지 서류 제출해야 될 건데 너는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줄게. 그래서 간편 사업자 등록을 해서 좀 이제 너네들이 세금을 내줘라고 하는 것이고 그때 이제 이 두 놈이 있다면 미국 앱 개발 회사가 잘 낼까? 구글이 잘 낼까? 구글이 대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글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받으면 이 플랫폼이 이제 우리는 좀 이따 이제 오픈마켓이라고 부를 건데 이 오픈마켓 사업자가 이제 세금을 좀 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때 문제는 이제 하나 뭐가 있냐면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진짜 국내 사업자라면 국내 세법에서 정하는 여러 가지 의무를 잘 이행할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세금계산서의 발급이겠지. 세금계산 잘 발급할 것인데 문제는 미국 구글 보고 우리나라 세금계산서 발급까지 해줘라고 하면 구글이 이놈 봐라 좀 이렇게 무릎 꿇어서 도와주려고 했더니 자꾸 이것저것 부탁하네 꺼져가 되겠지. 그래서 이 전자적 용역에 간편 사업자 등록 특례로 공급자 매출세를 낼 때는 뭘 하지 않아도 된다?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혜택을 줬어요. 여기까지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내용 법문구로 이제 볼게요. 자, 간편 사업자 등록해서요. 첫 번째 경우는 뭐냐면 아까는 구글을 통해서 공급이 되는 것인데 이제는 구글 없이 바로 여러분들이 미국 앱 게임 회사 사이트에서 바로 다운받았다는 거예요. 돈 주고 아시겠죠? 구글을 통해서 다운받을 수도 있지만 바로 다운받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미국의 사업자가 직접 공급할 때에는 그때는 간편 사업자 등록을 누가 할 거냐? 그 미국 사업자. 그래서 미국 사업자가 사업 개시부터 20일 이내에 우리나라 세무서에 간편 사업자 등록해야 돼요. 그에 반해서 이제 두 번째 아까 했던 이렇게 구글을 통하여 공급할 때에는 미국 사업자 얘는 잘 안 되겠지. 구글이 훨씬 잘 되겠지. 그런 차원에서 그때만큼은 국외 사업자가 제3자 그때 제3자란 뭐 구글 앱스토어 아니면 플레이스토어 같이 구글 애플을 얘기하는 것이고 걔들을 오픈마켓 사업자로 불러요. 그러한 제3자를 통하여 국내 전자용역을 공급할 때는 그 제3자 실제 미국 사업자 말고 앱 개발자 말고 구글 애플이 전자적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고 그러면 그 구글이나 애플이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내에 간편 사업자 등록을 한다. 아시겠죠? 이 문장 자체만 당장 알고 계시면 되겠고 다시 밑에 별표에 또 뭐냐면 이제는 매입자가 사업자 등록을 한자래. 우리 매입자가 일반 개인이 아니라 과세 사업을 하거나 면세 사업을 하거나 하던 사업자래요. 그래서 여기 뭐냐면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한 자는 과사업자, 면사업자 다 포함하는 개념인 것이다. 아시겠죠? 자, 그러한 국내 매입자가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래요. 그럴 때만큼은 이 전자적 용역 간편 사업자 등록을 적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자,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간편 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미국놈이 공급한 것으로 보게 되면 미국놈이 공급자가 되면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하네요.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 매입자는 세금계산서와 같은 증빙을 수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증빙이 없으니까 선금을 받아 못 받아? 못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법인세 할 때 아예 증빙이 하나도 없으면 송금 안 된다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가세 기준으로는 이 간편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좋겠지만 법인세 소득세 기준으로는 이 매입자들이 한 푼도 송금을 못 받아서 제재를 받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방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때는 간편 사업자 등록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럼 결국 누구에게 공부할 때 주로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개인 소비자에게 공부할 때 적용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용역의 공급으로서 국외 사업자가 공급이면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뭐밖에 없다? 아까 우리가 제일 처음 봤던 대리납부 규정밖에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매입자가 사업자로서 전자적 용역을 미국놈한테 공급받으면 뭘로 가야 되는 것이다? 대리납부로 가야 되는 것이 간편 사업자 등록에 제대로 갈 수는 없다. 이 내용인 것이다. 아시겠죠? 그다음 이제 세금계산서 아까 얘기했었죠. 간편 사업자 등록을 한 미국 사업자는 국내에 공급하더라도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발급 요금을 면제한다. 그다음 신고납부. 원래 이제 용역의 공급으로서 미국 놈이 공급자이면 대리납부로 가야 되지만 간편 사업자 등록을 한 자만큼은 예정신고, 확정신고 절차에 따라서 미국 놈이 공급자가 내는 것이다. 그다음 공급 장소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과세가 되려면 전자적 용역은 매입자의 사업 장소 제시를 공급 장소로 할게. 그 정도까지 기억하시고 6번에도 나머지 내용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좀 지역적이니까 포기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여기까지 내용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5번 문제. 5번. 자, 외국법인 A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인 B의 대리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개니? 자, 대리납부, 용역의 대리납부 묻는 거예요. 먼저 기업. 국내 사업장이 없는 A. 자, 아까 제가 앞에서 이야기를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리납부가 적용되려면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했죠. 첫 번째, 외국의 공급자가 어떤 놈? 국내 사업장이 없어야 된다 했죠. 그래서 국내 사업장이 없는 A니까 공급자니까 첫 번째 요건 충족했고, 두 번째, 용역의 공급을 받는 B는, 그래서 우리 대리납부의 대상은 뭐다? 과세 용역하고 과세 권리예요. 그래서 용역에 공급했으니까 됐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요건이 매입자인 B는 그렇게 공급받은 용역을 가로 열고 매입세 공제 대상, 불공제 대상이 되어야만 대리납부인 것이죠. 그래서 B는 거기 보시면 이 용역 매입세 공제 대상이고 과세 사업에 사용하면 완벽히 매입세 공제 대상이잖아요. 그럼 세 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리납부 의무가 없게 되겠지. 예. 국내 사업장이 없는 A로부터 역시 첫 번째 요건 공급자 요건 충족한 거예요. 부가세, 과상, 용역 두 번째 요건 충족했죠. 그리고 세 번째 요건이 매입자의 매입세 불공제인데 면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B. 면세 사업을 영위하니까 매입세 공제가 안 되겠죠. 세 번째 요건 충족했으니까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 맞고. 디귿. 국내 사업장이 없는 A로부터 공급자 요건 충족했고 매입세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 세 번째 요건 매입자 요건 충족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한 과사업자 B는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 맞겠고. 예. 대리납부 요건을 충족하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 매입자 B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관계없이 대가를 지급하는 데에 징수한다. 맞죠? 이 대리납부는 원천 징수와 마찬가지 관점이어서 기속 시기, 공급 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돈 줄 때 징수하고 돈 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납부한다 했죠. 그래서 대가를 지급할 때 징수한다. 맞고. 마지막 미음. 대리납부 요건을 충족하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 B의 대리납부 시기는 외국법인 A로부터 용역의 적용이 완료되는데 용역의 적용이 완료된 때는 공급 시기인 거예요. 공급 시기에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지급 시기에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지급 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에 신고 기간에 신고 납부하는 것이다. 그래서 틀렸고. 자, 이제는 그 밑에 6번의 동그라미 1번 옳은 것은 국내 사업장이 없어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피거자가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간편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 맞죠? 우리가 이제 외국 사업자고 국내 사업자가 아닌 거예요. 국내 사업자 등록하지 않았어. 그러한 외국 사업자가 국내에 용역을 공급하면 일반적인 용역이라면 뭐 매입자의 대리납부로 가야 되지만 지금은 일반적인 용역이에요. 전자적 용역이에요. 전자적 용역일 때만큼은 대리납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뭘로? 간편 사업자 등록으로 가서 매입자가 대신 내는 게 아니라 공급자가 간편 사업자 등록에서 내야 되는 것이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다음 동그라미 2번.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한테서 모든 재화에 공급을 받는 자는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세를 징수해야 된다는 틀렸죠. 매입자가 부가세 징수하는 게 대리납부인데 대리납부는 모든 재화가 아니라 재화 중에서는 권리에 한정하는 것이지 모든 재화는 아닌 것이다. 자,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대리납부 관련 규정이었고 이제는 몇 가지 더 배우고 추가로 더 풀게요. 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대리납부는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용역의 대리납부인데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대리납부는 이미 배웠던 거예요. 사업 양도에 의한 대리납부. 옛날에 배웠던 걸 잠깐 복습을 해보면 원래 이제 포괄 사업 양도는 공급이 아닌 것이지만 그렇게 되다 보니 매입자, 양수자가 피해를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이러한 양수자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양수자가 사업의 양도자에게 부가세 대가를 줄 때 그 대가를 줄 때 부가세까지 다 주래, 부가세 뜯으래. 부가세 다 주지 말고 부가세는 주지 말고 줘야 될 금액에서 부가세를 안 줘서 부가세를 징수하여 언제까지 내래? 대가 지급이 속한 달에 다음 달 25일. 그래서 4월 6일 날 주면 언제? 5월 25일 날 매입자가 매입자의 세무서장에다 이제 대리납부를 하게 되면 그 매입자는 매입세 공제받을 수가 있고 그럼 5월 25일 날 대리납부하게 되면 매입세 공제는 언제? 7월 25일. 그럼 5월 달 내고 7월 달 돌입할까 시점이 같아 달라? 다르니까 그때는 이제 뭐 대리납부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뭐하고 구분하셔야 되냐면 좀 전에 했던 용역의 대리납부 같은 경우에는 4월 6일 날 주면 언제 대리납부한다? 7월 25일. 용역의 대리납부는 4월 6일 날 주면 언제 되는 것이다? 7월 25일 날 납부하는 거지만 사업 양도에 의한 대리납부는 4월 6일 날 주면 언제 되는 것이다? 5월 25일 날 되는 거예요. 납부 시점이 다르다는 거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업 양도에 의한 대리납부가 있으면 우리는 그러한 사업 양도를 공급인 거래로 보고 공급으로 보니까 매입자가 매입세 공제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 예전에 했던 것이죠. 소개하고요. 그다음에 대리납부가 신용카드 결제 금액에 대한 대리납부인데 뭐 이거 만드는 지 꽤 되었지만 조세 특례 제한법 규정으로서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과감하게 생략하도록 할게요. 포기. 자, 이제는 신탁재산 관련된 납세 의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 예전에 이제 부가세 시작할 때 배웠던 내용인데 어떤 위탁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건물을 신탁회사에 신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건물을 이제 열심히 이제 임대 등을 해서 임대료 수익이 발생하면 신탁의 수익자에게 이제 신탁 이익을 지급하겠지. 자, 그때
위탁자에게서 수탁자로 이전된 건물 자체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겠지만 이 신탁회사에서 신탁받은 건물을 임대, 처분해서 발생한 거는 재화 용료의 공급이니까 부가세를 내야 되겠고, 근데 그 부가세를 낼 때는 누가 낼 거냐 하는 것이죠. 원칙은 누가 내는 것이다? 수탁자, 얘들이 내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특정한 경우에는 위탁자가 낸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때 배웠던 거 복습해 보면 예외적으로 위탁자가 납세무자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 첫 번째가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거나, 두 번째 위탁자가 아닌 신탁자 명의라고 할지라도 위탁자가 지배 통제하면서 그 신탁 부동산 개발 사업이라면 자금 조달을 위탁자가 하는 경우 기억하시죠? 그리고 이제 위탁자의 지시로 위탁자의 특수한 개인에게 신탁 재산을 공급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수탁자가 부동산 개발 사업단 등의 시행자가 아니라 대행자인 경우, 뭐 그런 것들 예외들이 있었죠. 자, 그중에서 지금 이제 우리 뭐 할 거냐면 원칙에 따라 수탁자가 납세무자인 케이스하는 거야. 그럼 얘가 이제 부가세를 내야 되는데, 얘가 내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얘가 못 내고 체납하더라는 거야. 그때 이제 과세관청이 아니 신탁회사는 탈세할 일도 없는데, 신탁회사는 이제 법에서 인정하는 금융회사니까 잘 낼 건데 어떤 경우에 이제 잘 못 내느냐를 봤더니, 이 신탁회사는 그러한 임대거래를 통해서 벌어들인 매출액이 있으면 부가세 등 내야 될 거 세금 다 내고, 세금 다 내고 남은 이익만 여기 수익자에게 줘야 될 것인데, 얘가 부가세도 안 내고 얘한테 수익을 다 주면 얘가 세금을 낼 수가 있어 없어?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과세관청 입장은 너가 세금을 못 내고 있어? 너가 세금을 못 내고 있다는 건 세금 내야 될 돈까지도 얘한테 이익을 줬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보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법은 얘가 세금을 못 내면 일단은 얘의 신탁재산으로 충당한다. 이건 예전에 공부했었죠. 수탁자가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수탁자의 해당 신탁재산으로 강제 징수를 한다. 예전에 배웠던 내용이에요. 근데 그렇게 징수했음에도 부족하다면 과세관청 입장은 얘한테 이익을 많이 준 것이니까 그때는 얘가 책임져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무조건 전액을 책임지는 것은 아니고 한도가 있었죠. 우리가 얘가 책임지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세금 안 내고 이익을 받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너가 받은 이익, 지금까지 받은 수익이라든지 혹은 신탁재산이 얘한테 기속된 거 있으면 그 금액을 한도로 책임져라라고 합니다. 자, 그에 반해서 예외적으로 이제 위탁자가 납세무자가 되는 경우겠죠. 그럼 얘가 이제 세금을 내야 될 것인데, 또 얘도 역시 뭔가 이유로 세금을 안 내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가 세금을 안 내면 당연히 우리는 위탁자의 재산을 압류, 경매해서 이제 징수해야 될 것인데, 이자 소유의 재산을 다 경매했음에도 아직 징수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과세관청은 다른 재산 없냐를 생각할 것인데, 현재 이자의 재산이 누구한테 가 있어요? 수탁자에 가 있겠죠. 원칙적으로 이제 신탁한 재산은 법률 형식상 예의 재산이 아니고 형식적으로는 예의 재산이기 때문에 예의 재산을 함부로 경매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법은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은 얘가 체납했을 때 얘의 다른 재산을 다 처분하고도, 그러고도 부족함이 있다면 이 신탁 재산을 갖겠다는 거예요. 그 신탁 재산은 본질은 누구 것이다? 위탁자의 것이죠. 지금 형식적으로는 신탁회사의 재산으로 등기가 돼 있다고 할지라도 본질은 위탁자 것이니까 그렇다면 얘가 세금 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이제 얘가 세금 내야 될 의무를 물적 납세무다라고 해요. 물적 납세무라는 표현은 얘가 세금을 내야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신탁 재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그 신탁 재산으로서만 세금을 내라고 하죠. 다른 재산을 세금 내는 거 아니다. 하지만 얘는 이제 물적 납세무라고 표현하지 않죠. 왜냐? 얘는 물건 받았어요, 현금 받았어요. 현금 받았으니까 이제 받은 금액을 내면 되겠지. 하지만 얘는 물건 받았기 때문에 그 물건으로서 세금을 내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물적 납세무라고 해요. 또한 얘도 역시 전액 책임지는 것은 아니겠죠. 얘가 세금 내는 이유는 뭐 때문에? 위탁자가 신탁한 신탁 재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탁재산법이 낸 것이다. 자, 그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뭐 기억하는데 문제 없을 건데, 어쨌든 기본 컨셉. 자, 위에 거하고 아래 거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주된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거나 위탁자인데, 그러한 주된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그때는 다른 놈이 되는 것이죠. 그럼 주의할 거, 연대 납세의무예요, 보충적 납세의무예요? 보충적인 것이다. 연대 납세의무란 건 주된 납세의무하고 딴 놈이 동일하게 납세의무를 지는 것인데, 이건 동일하게는 아닌 거예요. 주된 놈이 못 내면 못 낸 부분에 한해서만 보충적으로 지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국세기본법 공부하신 분들은 이러한 제2차 납세의무하고 물적 납세의무는 보충적 제2차 납세의무다, 그런 거 배웠었죠. 그리고 그러한 보충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자는 항상 주된 납세의무자의 오른쪽 놈이에요. 오른쪽. 그래서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였다면 누가 보충적 납세의무를 지는 거예요? 왼쪽에 위탁자예요, 오른쪽에 수익자예요? 오른쪽에 수익자인 것이고.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였다면 누가 책임지는 것이다? 오른쪽에 있는 수탁자인 것이다. 수탁자일 때는 수익자, 위탁자일 때는 수탁자. 개념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보충적 납세의무들과 관련해서 이러한 수익자라든지 수탁자는 전액을 책임져요, 한도가 있어요. 한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아시겠죠? 수익자는 한도가 얼마만큼이다? 얘가 세금 내고 먹었어야 되는데 세금 안 내고 먹었으니까 수익자가 먹은 돈 다. 위탁자가 세금 내야 되는데 위탁자가 못 냈으면 위탁자의 재산이 지금 수탁자의 신탁재산으로 와 있으니까 그 신탁재산을 한도로 한다. 되시겠죠? 자, 이제는 법문과 한번 볼게요. 먼저 수익자의 2차 납세의무. 자, 제일 오른쪽에 있는 수익자가 2차 납세의무에 쓰려면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야 돼? 수탁자에 돼 있고, 납세의무자인 수탁자가 아래의 부가세를 신탁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는, 우리 옛날에 공부했지만 부가세 신탁재산은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에 체납이 되면 그 수탁자의 신탁재산으로 해당 신탁재산으로 하는 것이다. 근데 그거 가지고도 부족하다면 그때는 누가? 신탁의 수익자. 그때 이제 신탁의 수익자란 이익을 받은 자도 되겠지만, 신탁이 종료되어서 신탁 재산이 기속되는 자도 원본의 수익자의 컨셉인 거예요. 이익의 수익자의 컨셉도 있고 원본의 수익자의 컨셉도 있는 것이어서 원본이 기속되는 자도 우리는 수익자로 부르는 것이다. 그러한 수익자는 자기가 지금까지 받았던 수익이라든지 자신에게 기속된 원본 재산을 합한 금액을 한도로 수탁회사의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납세를 져서, 전액이에요, 부족분이에요? 부족분, 보충적 납세의 특종이죠. 전액이 아니라 부족분이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납세의무가 있는 이제 그 부가세의 범위인 것인데,
첫 번째 신탁 설정일 이후라는 거 주의하세요. 신탁 설정 전은 안 되고 신탁 설정일 이후에요. 자,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부가세법 이 규정을 만들 때는 신탁 설정 전이든 신탁 설정 후든 모든 이제 그 미납세금을 책임지도록 했는데 그것은 좀 과한 거 아니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탁과 관련된 세금의 제2차 납세금은 신탁이 설정된 이후에 발생한 것만 문제를 삼을게. 신탁이 설정되기 이전에 얘가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건물이 있는데 건물을 신탁하기도 전에 얘가 체납한 세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수탁회사가 내고 얘가 책임지고는 과한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컨셉이어서 꼭 신탁 설정일 이유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신탁회사가 반대한 거야. 왜냐하면 신탁회사 입장에서는 이번에 신탁 받는데 이 위탁자가 과거에 세금을 냈는지 안 냈는지까지 신탁회사가 파악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신탁회사가 정부에 건의해가지고 야 설정전은 과하다로 과하다 해서 신탁 설정 이유로 바뀐 거니까 이거 주의할게요. 시험에 이미 한번 출시됐다. 신탁 설정 이후에 국기법에 따른 법정기기 도래하는 부가세로서 그래서 지금 우리는 부가세에 대한 보충적 납세의무예요. 소득세 법인세는 아니야. 부가세로서 해당 신탁 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었고 또한 A 금액과 관련된 강제징수비까지도 이제 다 보충적 납세인 겁니다. 그다음 그때 우리는 이제 그 수익 같은 경우에는 매입자가 지금까지 받은 금전인 것이니까 얼마인지 금액이 명백하겠지만 원본 재산이 넘어온 거 있잖아요. 그때 원본 재산의 금액을 얼마로 평가할 거냐의 문제가 있겠고 얼마로 평가하래요? 수익자에게 이전되는 날 현재의 시가. 자 그럼 주의할 거 시가는 시가인데 자 주의할게요. 최초에 위탁자가 신탁회사에게 소유권 이전할 때 시가는 100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신탁의 계약이 종료되어서 원본이 수익자에게 가는 시점의 시가는 150원이고 지금 세무조사에서 수익자에게 고지서 보내는 시점은 200원이래요. 100원으로 하래, 150원으로 하래, 200원으로 하래, 150원 아시겠죠? 수익자에게 이전되는 날 현재의 시가인 것이지 최초에 신탁할 때의 시가도 아닌 것이고 지금 고지서 발부된 시점의 지금의 시가도 아닌 것이다. 그래서 어느 시점의 시가냐? 수익자에게 이전된 날 현재의 시가다라고 하는 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절차인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얘가 세금을 내려면 얘한테 고지서를 발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세금을 걷는 고지서가 수탁자의 세무수당이죠. 수탁자의 세무수당이 거둬야 될 것인데 그 수탁자의 세무수당은 그 세금 내라는 고지서를 제2차 납세의무자인 수익자에게 발급해야 되는 것이다. 당연 상식이겠고 그때 이런 내용을 적어야 된다는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탁자의 물적 납세 의무. 자, 요 놈이 세금을 내려면 요 놈의 왼쪽 편에 있는 누가 위탁자가 세금을 체납해야 되겠지. 그래서 납세 의무자인 위탁자가 아래의 부가세 A하고 B인데 아까 얘기했던 신탁 설정일 이유고 부가세이고 신탁 재산과 관련한 것만 된다는 거 똑같고 그때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강제 징수를 했음에도 징수할 금액이 미치지 못할 때 항상 이러한 보충적 납세 의무는 주된 납세 의무자의 재산을 일단 먼저 다 털어야 돼. 아까 얘가 납세 의무자가 된 얘의 신탁 재산을 다 털고 얘가 납세 의무자인 얘의 다른 재산을 다 털고 아시겠죠? 다 털어내도 부족하면 그때만큼은 이제 보충적 납세 의무가 성립될 것이고 그때 수탁자는 그 신탁 재산으로서 왜 수탁자가 납세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본질은 위탁자의 재산에도 임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수탁자 이름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으로서 세금을 징수할게. 그 다음에 이제 고지 절차도 역시 위탁자의 관할 세무수당이 납부 고지서를 수탁자에게 이제 발급하는 거 상식이겠고 그 다음에 기타 사항. 자 기타 사항들은 주로 이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자 어떻게 이제 탈세할 수가 있냐면 이제 얘가 세금을 못 내니까 과세관청은 얘 재산을 다 팔아도 부족하면 얘한테 고지서를 쏘겠지. 근데 이 사건은 얘가 신탁회사이기 때문에 수탁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고지서를 쏜 다음에 이제 얘가 납세의무가 생겼다는 걸 알겠죠. 그러면 얘가 세금을 안 내도록 하기 위해서 위탁자랑 신탁회사랑 신탁계약을 해지해버린 거예요. 그럼 얘는 더 이상 수탁자가 아니니까 야 나 수탁자 아니야 세금 못 낼게 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미 고지서가 얘한테 발부되는 순간 얘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거예요. 사후적으로 신탁계약이 취소가 되더라도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 확정 이미 되었기 때문에 그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면 자 고지가 있은 후에 위탁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포기한다든지 이자한다든지 상관없다는 거야. 또한 신탁 재산을 다시 처분하는 경우에도 역시 영향 없는 것이다. 그래서 뭐 신탁 계약이 해지가 되든 아니면 신탁 재산을 다시 누군가에게 팔든 상관이 없는 것이다. 아시겠죠? 다만 이제 하나 주의할 건 이것들은 전부 다 출발이 뭐예요? 고지가 있은 후에. 고지서가 얘한테 도달하면 확정되었기 때문에 확정된 이후에는 얘네들이 뭔 짓을 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 고지서가 도달하기 전에 신탁회사가 재산을 팔아버린 거예요. 신탁 재산을. 그러면 고지서 도달하는 시점에는 얘가 신탁 재산 가지고 있는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얘는 책임 없는 거예요. 고지서 도달하기 전에 팔아버리면 되지만 고지서 도달한 후에는 얘네들이 뭔 짓을 해도 안 되는 것이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야. 자 그럼 다시 딴 거로 흘려가지고 얘한테 고지서가 날라왔어 A한테. 그럼 A한테 확정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신탁 계약을 바꿔가지고 이 신탁한 재산을 B 신탁회사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B 신탁회사는 아직 고지서 안 받았으니까 이 신탁 승계받은 재산을 팔아버리면은 납세의무가 없을 수가 있겠지. 그런 거 탈세할 수 있는 수단이 되니까 막아야 되겠지. 막으려면 법은 A 신탁에서 B 신탁으로 바뀌더라도 A에게 확정된 납세의무가 어떻게 그대로 B에게도 승계가 되도록 해야 되겠지. 아시겠죠? 그 내용이에요. 이거 보면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수탁자는 이전 수탁자에게 고지된 납세의무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지 별개의 이제 새로운 납세의무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C는 뭐냐면 근데 이제 아까 우리 이제 했던 것처럼 그 이러한 납세의무는 설정일 이후만 책임진다며. 자 A가 처음 최초 수탁자이면 그때는 최초 설정일인데 이제 A가 B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그때는 B로 바뀐 날 이후에 발생한 납세의무만 책임질까? 처음부터 다 책임질까? 처음부터.
그래야지만 이제 A에게 B에게 승계되는 의미가 있겠지. 그래서 우리는 위탁자의 세무수량은 최초의 수탁자에 대한 신탁 설정 기준인 거야. 그래서 A 신탁사 설정 기준으로 현재의 수탁자 B 수탁자에게 부가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 그렇지 않고 새로운 신탁 설정일 기준으로 책임지게 되면 계속 신탁을 바꿔 수탁자를 바꿔가지고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가 있는 것이겠고. 마지막 D. 자, 마지막 D는 이제 뭐냐면 이번에 이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이제 이전한 건물이 있잖아요. 근데 이 건물이 낡았어. 낡으면 임대가 잘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지. 그래서 현실에서는 이제 이러한 신탁회사가 임대를 잘 하기 위해서 자기 돈으로 신탁회사 돈으로 건물을 고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임대를 하는 경우도 있다. 아시겠죠? 그랬는데 이번에 이 신탁회사에게 이제 물적 납세의무의 고지서가 도달하면 그 건물을 팔아가지고 세무서에 빚 갚아야 되겠지. 그럼 세무서에 빚 갚고 나면 신탁회사 입장은 자기 돈 들여가지고 건물을 고쳤는데 그러한 투자 원금도 회수할 수 없는 문제겠죠. 그래서 법은 우리가 이제 신탁회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무리 이 신탁재산이 경매 등으로 처분된다고 할지라도 국가가 우선적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신탁회사가 수선한 비용만큼은 신탁회사가 투자한 원금만큼은 회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요 규정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면 신탁 재산에 대해서 국진법에 따라서 강제 징수를 하면 그때는 여러분들 국기법 배웠을 건데 어떤 재산이 강제로 구매가 되면 상위권자들 있잖아요. 상위권자 중에 국세가 있는 거 아시겠죠? 그러한 국세 채권의 배분 순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신탁 재산의 보존 및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유입비, 필요비 유입비는 수선비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다. 자본 지출의 수선비, 수익적 지출 수선비, 필요비 유입비의 정확한 정의까지는 물론 좋아요. 수선비 정도의 지출액을 우선 변제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해야만 신탁회사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이제 국세가 항상 먼저 뺏어가면 얘는 수리비를 지출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러한 개념인 것이다. 자, 여기까지 내용 문제 볼게요. 141페이지. 141페이지에 6번. 아까 우리 6번 주문 중에 1번, 2번까지만 있었죠. 이제 동그라미 3번은 옛날에 1장에서 했던 거니까 생략. 여러분이 보시고 동그라미 4번. 신탁재산 관련 납세의무자인 위탁자가 신탁의 설정일 전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세를 체납한 경우는 틀렸겠지. 신탁 설정일 이후의 부가세. 항상 우리 신탁과 관련되어서 보충적 납세의무는 언제 끝마는 것이다? 최초의 신탁 설정일 이후에 발생한 부가세에만 재차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지 신탁 설정일 전까지도 책임지기에는 너무 과다라고 쓰죠. 그러한 부가세를 체납한 경우로서 그다음 나머지는 다 맞는 문장이에요. 읽어보면 위탁자의 다른 재산. 그래서 현재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잖아요. 그럼 위탁자가 주된 납세의무자니까 걔한테 먼저 다 줘지고 그러고도 재산이 부족하면 그때는 밑에 수탁자는 신탁재산으로서 위탁자의 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맞죠? 그때는 주의할 거. 지금 위탁자가 주된 납세의무자이면 보충적 납세의무자는 누구예요? 오른쪽에 있는 수탁자고. 그러한 수탁자는 뭘 한도로 책임지는 것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탁재산으로서. 그래서 마지막에 신탁재산으로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재산으로만 납부할 의무가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 뭐라고? 물적 납세의무라고 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 사업의 양도와 관련하여 법소정 절차에 따라서 대리 납부한 양수다. 자, 사업 양도는 원래 공급이 아니지만 매입자가 대리 납부하면 그때는 뭐가 되는 것이다? 공급에 해당하고. 그렇다면 그 양도 거래에 대하여 매입세 공급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없다는 틀렸겠고. 이제는 7번.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에 신탁 설정일 이후에 수탁자가 납부해야 되는 부가세를 신탁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럼 이제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인데 수탁자가 못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보충적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다? 오른쪽에는 누구? 수익자겠지. 그래서 그 신탁의 수익자는 받을 수익과 기속된 재산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로 부족한 금액에 납부할 의무를 진다. 맞고. 동그라미 2번. 신탁재산이 발생하는 부가세를 납부해야 되는 위탁자가 지금 위탁자가 주된 납세의무자예요. 그때 부가세를 체납하고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에도 부족하면 그때는 누가? 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 좀 전에 했던 것이죠. 동그라미 3번. 물적 납세의무의 고지가 있은 후 우리 이제 수탁자에게 이제 고지서 보냈죠. 그때 납세의무자의 위탁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포기 이전하거나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등 해서 뭐 중간에 신탁계약 해지하고 뭔 난리를 쳐도 상관이 있다 없다. 그래서 고지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다. 네 번째.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변경이 되면 위탁자에 관한 세무사항은 변경된 수탁자에 대한 신탁 설정 기준으로 부가세를 징수할 수 있다는 틀렸죠. 우리가 최초에는 A에게 신탁이 했고 중간 A가 B에게 신탁회사로 변경이 됐으면 언제부터의 세금을 책임지는 것이다? 최초 신탁 설정일인 A 신탁 설정일부터 책임지는 것이지 B 신탁 설정일 변경된 수탁자에 대한 설정을 기준한 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거기는 최초의 신탁 설정일을 기준으로 라고 표현해야겠죠. 그 신탁 재산에 대한 현재 수탁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맞고. 다섯 번째, 신탁 재산에 대하여 국진법에 따라서 강제 징수를 할 때는 국기법 우리 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신탁 자산과 관련된 필요비 유입비를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국기법 채권의 배분 순서와 상관이 없다. 자, 됐어요. 이제는 다시 돌아가서 환급 볼게요. 자, 먼저 이제 환급에는 일반 환급하고 이제 조기 환급이라는 게 있어요. 먼저 이제 일반 환급이랑부터 공부할게요. 자, 밑에 있는 사례를 볼 건데. 자, 어떤 사업자가 1월부터 3월까지 이제 거래를 쭉 했더니 이 시점에 내야 될 매출세액은 800, 이 시점에 공개받을 매입세액은 1000이어서 납부세액이 마이너스가 발생한 거. 그럼 이렇게 이제 예정신고 시 마이너스가 되면 환급 올려받아야 될 건데 과세관청 입장은 야, 미안하지만 예정신고 때 플러스가 나오면 바로 내. 하지만 예정신고 때 마이너스가 나오면 바로 돌려주지는 못할게. 기본적으로 돌려주려면 6개월 전체가 마이너스 때만 돌려주지 3개월 마이너스는 못 돌려주겠다는 게 과세관청 입장이에요. 완전히 양아치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자는 200원을 못 돌려받은 상태이고 다시 이제 4월부터 6월까지 거래에 대해서 1,200원 마이너스 1,150원에서 납부세를 구해요. 그래서 요 50원은 후반부 3개월이에요. 후반부 3개월. 근데 나는 후반부 3개월이 내야 될 것은 50이고 전반부 3개월은 돌려받을 게 200이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150을 돌려받아야 되겠지. 그래서 이때는 후반부 내야 될 3개월에서 전기 앞쪽 3개월에 못 돌려받은 예정신고 미환급세를 뺀다는 거야. 그럼 빼면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내야 될 것은 얼마? 마이너스 150. 그래서 아까 우리 앞에 부가세 계산구조 할 때도 요게 너무 설명드렸었죠. 부가세 계산구조 할 때도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을 뺀다는 거. 그러면 이제 이 숫자는 6개월 전체로 마이너스인 숫자잖아요. 이제는 이거 돌려받아야 되겠지. 근데 이 놈은 언제까지 돌려받냐면 당초 확정신고 기간 또 며칠? 30일이네. 그래서 요 시점 이제 돌려받아요. 요게 되시겠죠? 자, 요거를 표현한 범장을 보시면 일반 환급이란 각 과세기한별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가세 환급은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6개월 과세기한 단위로 6개월 단위로 해당 과세기한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 기한 경과후 며칠 30일 안에 환급해 주는 것을 말한다. 그때 별표에 있다시피 일반 환급은 예정신고 시의 환급세액은 환급되지 않고 예정신고 시 미환급세액을 확정신고 시 내역금 차반다. 이 표현 이해되시겠죠? 자, 근데 이러한 일반 환급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만약 어떤 매입자가 현금 매입을 했대요. 현금 매입을 해서 1월 달에 매입을 했으면 1월 달에 부가세를 줬겠지. 그렇게 해준 매입세액을 언제 돌려받는 거예요? 여기 8월 중순이나 가야 돌려받는 거예요. 이자가 매출은 하나도 없어. 매출은 하나도 없고 매입세액만 있을 때 그럼 1월 달에 지급한 매입세액은 여기도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해서 이때 돌려받는 거예요. 1월 달에 준 돈 8월 달이나 돌려받는 건 매입자의 기간에 대한 부담이 너무나 가중되는 현상이니까 세 번 좀 특별한 경우에는 일찍 돌려줄게. 그때 일찍 돌려준다가 이제 조기환급인 거예요. 그때 이러한 조기환급은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좀 이따가 이제 배울 특정한 대상이 존재하는 경우면 돼요. 그래서 이제 특별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어떻게 돌려줄 거니? 이런 이제 볼 건데 밑에 있는 그림으로 볼게요. 먼저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3개월치 거래에 대해서 4월 25일 날 예정 신고했을 것인데 그때 이 금액이 마이너스래요. 마이너스. 일반적인 경우라면 못 돌려받는다 했지. 하지만 특별한 경우라면 조기 환급이 된다면 바로 돌려받아요. 언제까지 돌려받을 거냐? 예정 신고 기간으로부터 15일이네. 아시겠죠? 나 그때 말문제 주의할게. 예정 신고 기간 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이야. 신고 기한으로부터 15일이야. 신고 기한으로부터 15일인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시험은 여러분들 장난치기 위해서 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또한 4월부터 6월까지 거래에 대해서 7월 25일에 신고하면 이때도 역시 15일 이내 환급. 그래서 일반 환급과 다르게 예정 신고 시에도 환급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일반 환급은 확정 신고 기간부터 30일인데 여기는 반틈으로 15일 이내라는 거 기억하시죠? 자, 근데 이제 이러한 조기 환급의 경우에도요. 이렇게 아까처럼 내가 1월 달에 매입세액을 줬는데 그러면 언제 돌려받아요? 요 날로부터 15일이니까 5월 중순쯤 돌려받겠죠. 1월 달, 5월 달인 거예요. 이것도 길지. 근데 이렇게 이제 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신고 자체를 몇 개월 단위로 하는 것이다. 3개월 단위. 그래서 법은 같이 너 좀 더 일찍 돌려받고 싶어? 그러면 신고 기간 자체를 짧게 해줄게. 그래서 신고 기간을 무조건 3개월이 아닌 1개월 단위나 2개월 단위도 해줄게. 그때 이제 1월부터 1월 30일까지 한 달의 기간을 우리는 조기 환급 기간이라고 이제 별도로 표현하고 앞쪽 3개월은 예정 신고 기간, 전체 6개월은 과세 기간, 1개월, 2개월은 조기 환급 기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1개월치를 2월 25일 날 신고하고 이때 마이너스가 나오면 이날로부터 15일인 거예요.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다. 조기 환급 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이에요. 조기 환급 기간의 신고 기간부터 15일이에요. 항상 신고 기간부터 15일이라고 주의하시고 이러한 조기 환급 기간은 지금처럼 1개월 단위로 해도 좋고 2개월 단위로 해도 좋아요. 그래서 1월 1일, 2월 28일 해서 2개월치를 여기 3월 25일 날 신고하고 여기까지 환급도 가능하다. 자, 그럼 본문 볼게요. 조기환급이란 예정 신고 기간별 3개월이죠. 과세기간별 6개월이죠. 조기환급 기간별 1개월이 될 수도 있고 2개월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자가 이제 신고하는 기간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제일로 일찍 돌려받고 싶으면 1개월 단위로 신고하고 그리고 1개월 단위 신고하기 귀찮으면 3개월 단위로 하거나 6개월 단위다. 다 가능하다. 별로 신고한 환급세액을 예정 신고기한, 확정 신고기한, 조기환급 신고기한 전부 다 신고기한 경과 후 며칠 이내 15일 이내 환급하는 것을 우리는 조기환급이라고 하는 거. 근데 이러한 조기환급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1, 2, 3이 있는 케이스만 되는 거예요. 동시에 있을 필요는 없고 그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 첫 번째가 이제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우리가 영세율을 적용받는다는 건 주로 수출한다는 뜻이고 이렇게 수출하는 놈은 매출세액은 0인데 매입세액만 있으니까 늘상 마이너스겠죠. 그렇다면 정부는 수출 도와줘야 될 놈이고 늘상 환급이 발생한 놈이니까 특별히 일찍 돌려줄게. 두 번째,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증축인데요. 참고로 이때 사업설비는 감가상각자산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 해석도 알고 계시고 자, 한번 드시면 우리가 이제 수출하지 않는 자, 일반 국내에 판매하는 자는 매출세액이 항상 존재하니까 통상 우리가 10개를 매입해서 10개를 팔면 뭐가 더 커요? 매출세액이 더 크고 매입세액이 클 리는 없겠지. 환급이 작겠죠. 근데 이렇게 10개를 매입하고 10개를 매출함에도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입니까? 지금처럼 시설 투자하는 경우. 시설 투자하면 원자재는 10개 매입했지만 건물도 사고 기계도 사고 이번에 엄청난 투입을 했고 안 그래도 설비 투자하는데 돈 많이 들었으니까 부가세도 좀 일찍 돌려줘서 기간 부담을 완화해줄게. 아시겠죠? 그래서 감가상각자산 투자하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가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놈, 힘든 놈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재무구조 개선 계획은 예전에 법인세 할 때 배웠던 법정 출자 전환 계획과 유사한 계획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뭐 회생 계획이라든지 기업 개선 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부가세 법은 여기 요쪽 기업 개선 계획인데 이게 이제 경영 정상 계획, 법인세에서는 경영 정상 계획이라고 표현했고 여기는 똑같이 위에처럼 기업 개선 계획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법인세에서 배웠던 회생 계획, 기업 개선 계획, 경영 정상 계획 그런 것들이 진행되면 정상적인 놈, 망한 놈이 되겠죠. 그렇다면 걔들도 일찍 돌려줄게.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래서 세 가지 대상 기억해야 돼요. 조기환급 대상은 몇 가지? 세 가지. 영세율 매출이 있거나 감가상각자산 투자했거나 힘들거나 아시겠죠? 그다음
조기환급의 이제 신고 방법인데 먼저 기본적으로 3개월 단위나 6개월 단위일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25일, 4월 25일, 7월 25일부터 15일인 것이고 조기환급 기간이라면 1월달 거래는 2월 25일 신고했고 1월부터 2월 말까지 거래는 3월 25일 신고했겠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기환급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5일이면 환급하고 그다음 조기환급 신고한 부분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당연한 상식이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1월달 조기환급 신고하고 2월달 조기환급 신고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3월 말이 되면 조기환급 신고가 아니라 예정신고를 하는 거예요. 조기환급 기간에 대한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예정기간에 대한 신고를 해야 되겠지. 그럼 이제 예정신고는 3개월치를 신고할 것인데 이미 3개월치 중에 1월달, 2월달치는 조기환급 신고를 해버렸잖아요. 그럼 그때는 예정신고가 3개월이라도 몇 개월치만 3월달 1개월치만 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조기환급 신고한 것은 예정신고 시에 제외되고 또한 확정신고 시에는 조기환급 신고한 거든 예정신고한 거든 기신고한 것은 다 제외되는 것이다. 당연한 상식이겠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밑에 있는 사례로 볼 건데 어떤 사업자가군요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국내에 팔기도 하고 외국에 수출하기도 해요. 자 국내에 팔 때는 매출세액이 더 커서 플러스 20이고 수출하는 거 관련해서는 매출세액이 없어가지고 매입세액만 환급세액만 70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자가 1개월치에 대한 조기 환급 신고를 하고자 해요. 그럼 그때는 요거 1월달 요 영세월 거래분만 신고해야 될까 전체를 해야 될까? 전체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이제 영세월 대상 인자만 조기환급 신고할 수 있다고 해서 1월달에 영세월 거래분만 신고하는 건 아닌 거예요. 항상 신고할 때는 그 기간의 모든 거래를 신고해라. 이게 컨셉인 것이다. 그래서 얘가 최종적으로 환급받을 금액은 50원인 것이지 70원이 아닌 거예요. 그거를 표현한 문장 보시면 조기환급세액은 영세율 적용분 매입세액이든 시설투자분 매입세액이든 그리고 일반 국내분 매입세액이든 구분하고 구분하지 않고 전부 다 사업장별로 모든 매출세액에서 모든 매입세액을 빼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1월달 거래만 신고한다는 것이 특이한 점이지 1월달 거래 중에 일부를 신고한다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자, 이 문제 뭐냐면 우리 이제 이렇게 이제 조기환급 어떤 사람이 이제 예정신고를 했잖아요. 그때 예정신고를 했을 때 얘가 조기환급 대상자이면 바로 돌려받고 조기환급 대상자가 아니면 확정신고기한 종료 후 30일 돌려받겠지. 그러면 어떤 자가 예정신고했을 때 본인이 조기환급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과세관청에 입증을 해야 되겠지. 그때 입증을 할 때 현재 세법은 저 조기환급 대상자니까 해주세요라고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하진 않아요. 신청서를 제출하진 않고 과세관청이 봤을 때 아까 했던 세 가지에 해당하면 바로 일찍 돌려줘요. 그래서 과세관청이 세 가지에 해당한지를 보고 돌려주는 것이다. 아시겠죠? 근데 세 가지에 해당한지 안 한지는 과세관청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첫 번째가 이제 영세율 대상자죠. 어떻게 알아요? 신고서에 영세율 있으면 되겠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신고서에 영세율이 있으면 납세의무자는 영세율 첨부 서류를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세율 첨부 서류를 제출해서 영세율 거래를 신고한 놈은 바로 조기환급 돌려받을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시설 투자한 놈인데 현재 우리나라 이제 세법은 시설 투자한자는요 감가상각자산 시설투자 명세서라고 해서 감가상각자산 투자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럼 그거를 제출하는 순간 시설 투자한 놈이니까 조기환급 해줄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 힘든 놈 있잖아요. 힘든 놈은 자신의 재무구조 개선 계획서 있잖아요. 그거 제출하면 너 힘든 놈이거나 돌려줄게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법문 볼게요. 조기환급을 받으려고 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나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조기환급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여기 이제 법문인데 이게 이제 뭔 뜻이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예정신고할 때 조기환급 대상자라고 해서 별도로 조기환급 신청할 필요는 없겠고 그냥 일반적인 신고서 제출하면 그 자체가 조기환급 신고인 것으로 간주해 주는 거예요. 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는 조기환급 한다고 해서 조기환급 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예정신고서 그대로 똑같이 제출하면 돼요. 다만 영세율 첨부서를 제출하고 감가상각자산 투자명세를 제출하고 재무구조 개선 계획서 제출하면 조기환급 대상자인가 아니까 그냥 해주겠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제 국어 해석은 이렇다. 별도의 이제 조기환급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이 예정신고 제출하는 것 자체가 조기환급 신고의 절차를 충족한다. 이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때 이제 아까 우리 영세율 거래 같은 경우에는 항상 영세율 첨부서를 제출하니까 특별히 별도 기준을 줄 필요가 없겠지만 여기 감가상각자산 투자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 제출하고 힘든 놈 같은 경우에는 힘든 그 계획서를 첨부를 해야만 대상인지 과세관청이 알 수 있겠지. 그래서 이 둘만큼은 별도 이 서류만 제출하면 예정신고 자체가 조기환급 신고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다음 이 내용도 우리 이제 예전에 공부했던 내용인데요. 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이제 세금을 환급할 때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첫 번째 케이스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했더니 마이너스인 케이스가 있겠고 두 번째는 세무서가 결정경정 세무조사 했더니 마이너스인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그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게 마이너스이면 과세관청은 진짜로 마이너스인지가 궁금하겠지. 그래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환급하지 않고 아까처럼 15일, 30일 뒤에 환급하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지금처럼 세무조사를 해서 과세관청이 세금을 결정경정했더니 과세관청이 계산했더니 마이너스이면 검토를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바로 돌려주면 되겠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얘는 결정 경정에 의해서 환급세액이 발생했으면 15일, 30일 뒤에 돌려줘. 바로 돌려줘. 바로. 진체 없이 환급하여야 한다라는 표현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은 결정, 경정, 징수. 자, 결정 경정이라는 단어도 역시 우리 법인사에 배웠었죠. 결정이란 게 뭐예요? 신고 안 했을 때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최초로 납세를 확정하는 게 결정. 경정이라고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긴 신고했는데 신고에 오류가 있어가지고 다시 고치는 게 경정. 자, 그때 우리 예전에 배웠던 법인사에서는요 법조문이 어떻게 돼 있냐면 결정 법조문하고 경정 법조문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법에서 무신고하면 결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별도의 조문으로 과소신고하면 경정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부가세법의 법조문은 아래의 사유가 있으면 결정경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경정이 하나의 법조문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무신고하면 결정하는 사유가 될 것이고 신고 오류가 있으면 경정하는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항상 교수님은 시험에 이제 시험에 낼 때는 법문구대로 내다 보니 옛날에 어떻게 나왔었냐면 이렇게 예정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정 경정의 사유가 된다 이렇게 법문장이 나왔던 거예요. 그때 이제 그것은 맞는 문장인데 떤 학생이 이제 저한테 와서 질문하기를 아니 선생님 신고하지 않았으면 결정의 사유이지 경정의 사유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틀린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이제 질문하신 분이 있어요. 그럼 잘못된 생각이다. 부가세법이 결정하고 경정만큼은 법정을 어떻게 함께 구성되어 있다 보니 이렇게 신고하지 않은 것도 결정 경정의 사유고 신고에 오류가 있는 것도 결정 경정의 사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좀 더 엄밀하게는 얘는 결정의 사유고 얘는 경정의 사유겠지. 이 정도 설명하면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나머지 뭐 결정 경쟁 사유들은 뭐 지역적인 내용이니까 뭐 대충 보고 넘어가세요. 앞에 두 가지만 확실히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결정 경정 건자도 역시 우리가 이미 법인 살펴였어요. 결정 경정은 국가가 다시 고친다는 것인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누가 고쳐? 결정 경정권 관세무상이겠지. 납세지 관세무상. 다만 그 금액이 중요하다고 하면 상위 기관인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이 한다는 거 법인세도 똑같았어요. 그다음에 결정 경정 방법도 원칙은 똑같이 실질조사하되 장부가 없으면 추계로 계산하는 것도 똑같은 것이겠고. 그다음에 재경정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 경정을 했다는 것은 과세관청이 고쳤다는 것인데 과세관청도 신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정한 게 틀릴 수가 있겠지. 그래서 자기가 정한 걸 자기가 다시 고칠 수 있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할세무서장이 결정 경정한 과표 등에 오류가 있으면 그때는 즉시 과세관청이 다시 고친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고칠 수도 있게끔 하고 있고 법인세무서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이제 세부사항인데요. 요 세부사항은 과거에 세무사 시험에 한 번씩 출제되었던 내용인데 일단 어떤 개념인지 소개는 할 건데 요력되시면 하시고 요력되지 않으시면 제끼세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자주 나오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할 때도 설명 안 드렸던 내용이에요. 이제는 객세이니까 설명하긴 할 건데 본인의 역량에 따라서 선택한다. 앞에까지는 꼭 해야 돼. 여기서부터는 선택. 자, 설명해보면 추계시의 매입세 문제. 자, 어떤 법인이 이제 장부를 안 줘가지고 과세관청이 이제 추정하여 계산한대요. 근데 아무리 과세관청이 추정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저 세금계산서 받은 거 있어요. 그러면 매입세 공제줘요. 본명이다. 추계조사 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이 제출하고 그 기재 내용이 분명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그래서 아무리 추계시라도 뭐는 가능하다? 분명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 공제가 허용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아시겠죠? 자, 근데 이제 다만 재해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소멸되어 세금계산서 제출하지 못한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매입세 공제 받으려면 내가 세금계산서 있거든요, 받았거든요, 세무서에 알려줘야 되는 것인데 불타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못 받을 거냐? 너무 억울하겠지. 그래서 이때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 항상 세금계산서는 두 장이 발행돼요. 매입자 한 장, 공급자 한 장. 그럼 매입자의 공장이 사무실이 붙었으면 어디에는 있겠다? 공급자의 사무실이 있겠죠. 그래서 그때 공급한 거래 상대방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에서 확인된다면 요거는 특별히 해줄게. 다시 이제 밑에 세부사항. 자, 어떤 거냐면 일단 뭐 읽어보면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 등록증을 한행하고 거래에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자, 이제 뭔 뜻이냐면 자, 내가 어떤 놈하고 거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래를 하게 되면 내가 공급했으면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고 상대방한테 매입했으면 내가 상대방한테 세금계산서를 받겠지.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그런데 근데 나는 이 거래 상대방이 진짜 사업자인 것으로 생각해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게 맞는데 알고 봤더니 이 거래 상대방이 사기꾼이었던 거야.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와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 거래 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를 인하여 명의 위장 사업자로 판정이 되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나는 진실한 사업자인 줄 봤더니 얘는 명의만 사업자로 등록하고 실제 거래하지 않는 놈이었던 거야. 아시겠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상대방이 이제 거래 상대방이 상위권일 때 나는 상대방이 사기꾼인 줄 알고 세금계산서를 끊었으면 나도 공범이야. 하지만 상대방이 사기꾼인 줄 모르고 상대방이 진실한 놈인 줄 알고 세금계산서를 끊었다면 나는 선의의 피해자인 것이겠죠. 그때는 문제 삼지 않을게. 아시겠죠? 상대방이 나쁜 놈인 줄 알고 했으면 공범인 거예요. 위에서 지시해도 부당하게 어겼어야 되는데 명령 듣지 말았는데 동조했으면 걔도 공범 같이 감옥 가는 것이다. 그거란 내용이에요. 이거 보면 그래서 해당 사업자를 해당은 나예요. 거래 상대방이 명의장 사업자일 때 해당 사업자는 나다 나를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제 경쟁이 자리인데 이거는 뭐 정말 또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일단 뭐 소개 한번 해볼게. 최종 소비자 대상 업종 중 국세청이 정하는 업종, 소비자 업종 중 이제 소비자랑 거래하는 업종이죠. 그 중에서 다시 특별한 업종 몇 가지에 대해서는 같은 장소에서 5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자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보아 과소하게 신고한 것이 분명할 때만 경정할 수 있다. 우리가 경정을 한다는 건 세무조사고 이때 이러한 세무조사는 이런 자 소비자 업종이면서 한 자리에서 몇 년 이상 5년 이상 사업을 했으면 특별히 과소하다는 것이 확실할 때만 세무조사하지 특별한 이제 증거 없으면 세무조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그 소매업 같은 경우에는요 그 동네가 아주 이제 유동인구가 많은 동네면 늘상 장사가 잘 된 거고 유동인구가 적으면 늘상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소매업은 매출 변화가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그때 이제 과거에 5년 동안 한 자리에서 했어. 그럼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과거의 평균 매출액이 100인데 올해도 매출액을 한 99로 신고했으면 100이나 99나 비슷하잖아요. 세무조사하지 말라고. 근데 과거의 5년 평균은 100인데 올해는 10이야. 이거는 틀림없이 탈세한 게 맞다는 것이죠. 그럴 때는 이제 세무조사 나가라. 이 의미인 것이다. 아시겠죠? 참고하시고.
그 다음은 이제 밑에 징수에서요. 자, 먼저 세무상 징수인데 이것도 역시 우리 법인세 등할 때 이미 여러 번 했었죠. 우리가 법인세를 내야 될 납세 의무자가 안 냈어. 그럼 과세관청이 징수해야 될 것인데 그때는 신고 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 맞는 문장, 틀린 문장, 틀린 문장. 미납세금을 징수하는 절차는 국세징수법이 있기 때문에 항상 미납세금은 어떻게? 국징법에 따라서 징수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은 법인세든 소득세든 부가세든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세금은 납세 의무자가 미납했을 때는 국징법의 절차에 따라서 징수한다.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거기에 유일하게 예외가 하나 있어요. 예외. 우리 법인세든 소득세든 부가세든 그 세금 국세들은 주로 누가 먹는 거예요? 세무서장이 먹는 거겠지. 근데 유일하게 세관장이 먹는 게 하나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다? 재화 수입에 대한 부가세죠. 재화 수입에 대한 부가세만큼은 관세법의 절차에 따라서 징수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일반적인 국세는 국징법에 따라서 징수하는 거지만 재화 수입에 대한 부가세만큼은 무슨 절차에 따라서 관세법의 절차에 따라서 징수한다. 이 문장은 좀 알고 있을게요. 그 다음에 있는 이러한 명세서의 제출들은 좀 지적적인 내용이니까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우리 뒤에 있는 문제들 좀 풀게요.